첫 번째 세션은 저희 그 랩업하는 세션이네요. 베스트 렉처 리뷰라는 주제이고요. 여러 강의가 있었는데 베스트 렉처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했으니까 MIS 코리아는 제가 하고 TCTAP는 또 이민석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앙코르 서울은 김태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또 마지막은 심장학회 또 세션이 있네요. 또 연장자이시니까 또 이민석 선생님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FFR 하이퍼레미아하고 넌 하이퍼레미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삼성 서울병원의 임세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임세영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FFR하고 넌 하이퍼레믹 프레셔 레이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FR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이딩 카테터를 걸고 에피카디아의 인터미디트 리전이 있으면 프레셔 와이어를 넣고 하이퍼레믹을 유발시키죠. 하이퍼레믹은 그러니까 최대한 충혈을 시키는 거죠. 저항값을 떨어뜨려서 피가 많이 가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운동 상태랑 비슷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레믹 상태에서 PA 값과 PD 값의 레이쇼를 가지고 정하게 되죠. 그래서 1996년도에는 펑셔널 스터디 3개가 이제 포지티브 나온 사람이 컷오프 밸류가 한 0.75더라 이렇게 확인되었고 2001년도에 디퍼 스터디에서는 0.75 이상은 트리트하지 마라. 2009년 페임 스터디에서는 멀티베이설 디지즈에서는 80 이상이면 트리트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2012년도 페임2에서는 80 미만일 때는 꼭 트리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2011년도 AH 가이드라인은 2A에서 ESC 가이드라인은 FFR이 클래스 1 에비던스 A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지만 FFR을 재기 위해서는 하이퍼레믹을 유발하는데 아데노신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는 체스트페인 생기고 뭐 BP가 떨어지고 리듬이 바뀌고 뭐 블락이 생기고 이런 컴플리케이션들 하이퍼레믹을 유발하지 않고 피가 많이 들어가고 최대한 충혈 상태를 만드는 구간에서의 프레셔 레이쇼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게 이제 IFR 개념인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에오틱 판막이 닫히고 나서 코로나 플로가 들어가니까 판막이 닫히고 나서의 저항이 쭉 떨어지게 되고 플로가 쭉 코로나에 증가되는 요 시점에서의 이제 프레셔 레이쇼를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IFR 개념이고 이 IFR 개념을 디파인 플러어나 스웨이드 허트에서 보게 되면 1년 모탈리티가 넌 임페리하다 FFR에 비해 그리고 2년 팔롭도 마찬가지로 넌 임페리하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IFR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환자의 심텀이 없다는 것이죠. 심텀이 없고 프로처스 타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 개수가 좀 줄어들고 케이비지 가는 리퍼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FFR하고 IFR은 뭐 동등하다, 뭐 비교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FFR과 동등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2018년도 ESC 가이드라인은 클래스 1A 그리고 2021년도 AH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 FFR과 동등하게 클래스 1A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우리가 이제 넌 하이퍼레믹 프레셔 레이쇼에 대한 2017년도 그 스웨디 허트랑 디파인 플레이어가 나오고 나서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출발하게 됐죠. 그래서 이 넌 하이퍼레믹 프레셔 레이쇼는 대부분 IFR을 타겟에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IFR이 FFR과 동등한 가이드라인을 받으니까 난 얘랑 비슷하기만 하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이퍼레믹을 유발하지 않는 IFR을 타겟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알고리즘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게 되면 IFR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컷오프 밸류는 0.899 이 프레셔가 증가하고 저항의 최저값인 요 다이아솔릭 요 구간에서 이 다이크로닉 노치 그러니까 에어틱 판막이 닫히고 나서 프레셔가 약간 저항이 있으니까 한 25%를 제끼고 뒤에서 플로우가 좀 떨어지니까 5ms를 좀 제한 요 구간에서 PAPD 민 평균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FFR과 비교하는 데이터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레스팅 PDPA죠.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치 않고 FFR 와이어가 리전을 패스하고 나면
하이퍼렘이 유발하기 전에 이제 레이쇼를 나타내는 거죠. 똑같이 홀 사이클 전체를 해서 한 3비트 정도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컷오프 밸류가 0.99, 91이고 뭐 가장 FF로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FF라고 가장 스트롱한 매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IFR과 비교했더니 한 95% 정도 좀 일치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이애스톨릭 프레셔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FR은 이 다이크로닉 노치가 생기고 나서 25% 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센스랑 어치센 이런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요 이제 IFR 개념이 요 구간인데 나는 그냥 다이스톨릭 다 재겠다. 여기에 민 평균을 가지고 하겠다. 어떤 알고리즘은 25%를 제하고 75% 그러니까 요 가운데 한 50% 구간만 하겠다. 어떤 애는 다이스톨릭 전체에서 반 딱 센터에서 요 지점에서만 하겠다. 모든 알고리즘이 IFR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IFR과 비교했더니 약 어큐러시가 한 98%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보트에서 RFR이죠. 레싱 홀 사이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 점마다의 점을 구해요. 이 FFR 수치를 딱 적고 그리고 나서 얘를 선형으로 연결하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오는데 이걸 필터링해서 요 필터링의 한 이 그래프에서 최저점을 구하는 거예요. 최저점도 마찬가지로 다이애스톨릭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홀 사이클에서 최저점을 하고 이 RFR도 마찬가지로 IFR과 동등하다. 98% 정도 정확도가 있더라. 보고되었고 다음은 다이애스톨릭 하이퍼레미 프리 레이쇼 DFR이죠. 이게 이제 그 보스턴에서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 다이크로닉 노치 상관없이 이 PA의 이 민 프레셔가 닿는 점, 이 닿는 점부터 다이애스톨릭 최저점까지 여기 구간에 민 프레셔를 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IFR과 비교했더니 약 정확도가 98% 정도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레싱 인덱스, 넌 하이퍼링 프레셔 레이쇼의 기본적 컨셉이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IFR은 다이애스톨릭 노치가 닫히고 25%를 제하고 뒤에서 5ms를 제한 요 구간을 재고 DFR은 아니 나는 그냥 다 잴게 그러면서 요 구간을 다 재고 DFR은 민 프레셔랑 이 PA가 만나는 점부터 이 가장 최저점까지 여기에 민 값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시스텐 DPR은 픽 투 픽에서 센터로 하겠다. 하지만 요건 다 이제 다이애스톨릭 때 프레셔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까지가 제가 그 MIS 코리아 때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얘가 이제 IFR이고 DPR 뭐 RFR들이 열심히 얘를 타겟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이제 탑이 무너지는 좀 과대평가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을에 나온 ESG 가이드라인이고 ESG에서 나온 발표인데 그 앞에서 IFR이 FFR을 비교했던 스웨디어트랑 디파인 플레이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웨디어트의 IFR 그룹 FFR, 디파인 플레이어 IFR, FR 그룹 IFR끼리 묶고 FFR끼리 묶어서 5년 팔로우 결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MI랑 리바스큘라제이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사망률, 올커즈 모탈리티에서 보면 IFR이 월등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파인 플레이어 군을 보게 되면 FFR 그룹 64명이 사망인데 IFR은 93명, 한 50% 정도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올커즈 모탈리티 얘네들 다 모아도 메이스가 IFR 그룹이 높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IFR 그룹이 클래스 1에 의해서 좀 혹자들은 이제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찬스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자면 DFR, RFR, 뭐 DPR 이런 것들은 뭐 IFR과 거의 동등하고 왜냐하면 그 다이애스톨릭 구간에서 재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IFR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MIS 코리아의 이런 주된 서머리였는데 지금 가을에 이제 그 ESG에서 5년 스웨디어트랑 디파인 플러의 5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MI나 뭐 리바스큘라제는 차이가 없지만 메이스나 사망률에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게 되면 이 FFR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베슬 디지즈, 트루 바이퍼케이션,
뭐 레프트 메인, 오살 리전 이런 것들이 다 밸리데이션 됐는데 돼 있는데 이제 IFR은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니 이제 현재 데이터로 보게 되면 마이오카드믹 큰 프록시멀 리전 같은 경우는 FFR 가이드로 PC하는 게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잠깐 한 세션당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박경희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올코스 모탈리티만 이게 차이가 났는데 그걸 또 서브 애널리시스한 그런 데이터는 따로 없나요? 지금 이게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라는 게 사망률인데 전체 어떤 모든 사망률이죠. 이게 심장만 가지고 한 사망률이면 더 차이가 좋은 거일 텐데 이게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사망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 다른 것 뭐 자살해도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MR이나 이런 건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올코즈 모탈리티만 차이가 난 걸 봐서는 안에 팩터들이 또 다양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어차피 스터디 인후라는 게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만 다시 또 이렇게 서브 애널리시스하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디파인 플레이라는 스웨드 허트가 이 환자군은 뭐 당뇨면 뭐 이게 거의 동일했거든요. 리저니스. 근데 사망률은 그러니까 올코즈 모탈리티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파워가 약할 수 있고 카디악 모탈리티면 더 이제 확 차이가 나서 이건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데 올코즈 모탈리티라고 해서 조금 좀 파워가 약할 수 있지만 메이스 이걸 다 합친 거에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 프로토콜상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비슷하면 사망률의 차이가 카디악 테스가 아마 이쪽 어떤 군에서 조금 더 높게 잡히겠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망률이 갑자기 어떤 그룹에서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카디악 디지즈가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서브 애널리시스를 해도 그쪽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만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스웨드하트하고 디파인 플레이어 중에 마이크 나와요. 5년 팔로우업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 메타 애널리시스를 했더니 이제 메이스가 높아진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IFR의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FFR이랑 넌 인피리어하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이제 두 중에 하나의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IFR 데이터가 처음에 컨셉 자체가 FFR 0.80이라고 하는 수치를 서로게이팅하는 걸로 시작을 한 게 처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처음부터 FFR처럼 너인베이시브 스트레스 테스트들이랑 비교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값을 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IFR 이제 넌 하이퍼레미 프레셔 레이쇼가 결국에는 이제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임세용 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이게 좋아질 그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아니면 FFR에 완전히 눌리게 될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같은 병원에 있는데 IFR 안 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QFR을 하다 보면 그 QFR을 하면 얘가 LED인지 넌 LED인지를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LED를 클릭하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오카드미 많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CFR이 좀 높은 테리토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RLED든 RC든 조그만 OEM이든 간에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의 좀 개발자들이 예를 들면 LED 프록시멀 리전이다. 뭐 이렇게 도미넌트한 LED다. 도미넌트한 RC다. 이런 거 클릭해 주는 게 좀 있으면 이 QFR처럼 이게 빅데이터 갖고 하는 거면 약간 좀 더 매치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CFR 개념을 해요. 그러니까 IFR도 LED에 리전이 있으면 이게 마이오카드미 굉장히 많은 테리토리인데 IFR 하면 네거티브인데 FF 하이프레임이라 하면 0.6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CFR이 떨어지는 환자들, 그러니까
뭐 아밀로시스라든지 그 LED 그 마이크로베스큘라가 제대로 펑션 못하는 애들을 FFR 하면 네거티브가 나오는데 얘는 그 포지티브니까 인터벤션 해버리는 그런 거 차이가 있다고 예,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발표도 한 4분 정도 되는데 선생님 좀 짧게 끝내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마이오카디아 이스키미아를 평가하는 거는 두 행위가 지금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스웨디어트나 이것도 다 넌인페리드를 증명했었고, 근데 하나는 FFR은 하이퍼레미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둘 다 파지티브와 둘 다 네거티브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뭐 하면 되니까. FFR 파지티브 나왔어? 그러면 스텐트 하면 되는 거에 뭐 의견이 없습니다. 디스코던스가 생겼을 때. 근데 문제는 보험 때문에도 그렇고 FFR이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넌 하이퍼레믹 프레시오는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그 FFR 네거티브니까 옵티멀한 메디칼 가면 되는데 넌 하이퍼레미가 파지티브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게 이제 IFR의 가장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FFR은 마이오카디움의 CFR이라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상태를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바스큘라 디지가 있는지, 심근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에피카디아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건 에피카디아 프록시마 엘레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관의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FFR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의 엔진까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이퍼레믹을 유발하면서. 근데 지금 IFR은 이 기름통에서 엔진까지 가는 그 통로에만 좁아진 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뭐 인터벤션 해야겠어 거기만 넓힌다고 엔진 실린더에 이렇게 뿜어지는데 그런 평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하게 치료할 수 있고 또 IFR은 내가 이제 들어와서 진정한 이게 레이싱 상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이딩을 걸고 아프고 페인이 있고 한데 이 환자는 어느 정도의 하이퍼레믹이 유지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 레이싱 상태의 IFR 밸류가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 발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는 이민석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천 성모병원의 임도영 선생님께서 스테미에서 도인 리드 이미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도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혈관 촬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스테미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67세 환자시고요. 제너럴 위크리스 브라디카디아를 통해서 주소로 이제 ER로 입원을 하셨고요. 알고 있었던 기저질환은 없었고 ECG상 2-3 AVF에 ST 엘리베이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실시한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이제 미드 서클 이제 토탈 오클루스 좀 보였었고요. RCN이 이때까지만 해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리진에 좀 아노말러스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서클을 PCR 하고 결정을 했고요. 벌룬 진행을 했었고 벌룬 열고 나서 DES 2.75 28 이용해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TIMI3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스텐트 안에 스롬보시스가 좀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찍고 봤더니 ICA는 선천적으로 좀 없었고 서클에서 ICA까지 커버하고 있는 굉장히 레어한 베리언트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이틀 후에 이제 팔로업 시에지를 진행을 했고요. 서클에 있었던 스롬보시스는 이제 없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스텐트 페인턴시도 괜찮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 이제 2년 후에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주소로 이제 ER로 입원을 했고요. EKG 역시 2-3 AVF ST 엘리베이션 소견 이전과 같은 브라디카디아 소견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다시 실시를 했고 이전에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했던 곳에 다시 토탈 오클루전 소견을 보였었고요. 이전과 같이 다시 벌룬을 진행을 했습니다. 벌룬을 좀 열고 봤더니 스텐트 안에 이제 헤비 스롬보시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OCT를 가지고 이미징으로 이밸리에이션을 하기로 했고요. OCT 봤더니 이제 그 엔지오에서 봤던 것 같이 이제 스텐트 안에 라지 어마운트의 스롬보시스가 있었고 디스탈 레퍼런스 다이메터는 3.5 정도, 프록시말 레퍼런스 다이메터는 4.1 정도. 근데 들어간 이제 스텐트 다이메터가 2.75인 걸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스텐트가 말어포지션 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스롬보스를 다시 아이스프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시스템하고 이제 벌러닝으로 이제 플로우를 좀 열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레퍼런스에 맞게 DES 3.5에 33을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 봤더니 이제 스텐 뒤쪽이 조금 약간 언더 익스펜전 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레퍼런스 다이아미터에 맞게 NC 벌룬 4.0에 15를 가지고 어디셔널 벌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셔널 벌룬을 진행을 했고 퍼스트 엔지오그라피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시 한번 OCT를 이밸류에이션 했습니다. OCT상에서는 뭐 언더 익스펜전 된 거 없고 이전과 같은 스루모스도 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프록시말 쪽에 조금 언더 익스펜전 된 경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디셔널 벌룬을 좀 세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진행한 엔지오그라피 상에서는 언더 익스펜션 양상 없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스테미 때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활용을 했다면 두 번째 스테미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남는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징 가이던스의 PCI 이로움은 여러 페이퍼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스테미 환자에서 이미징 쓰는 것이 좀 꺼려질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헤모다이나미컬리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어큐트 세팅에 어전트 프로시저를 하다 보니 이제 프로시저 타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 뭐 좀 꺼려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징 가이드를 하면서 생기는 컴플리케이션 등이 조금 꺼려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코스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테미 환자에서 이미징을 보는 것을 좀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서 이제 이미지 가이드 PCI처럼 우리가 그 이점을 그냥 스테미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아이브스 가이디드 PCI와 엔지오 가이디드 PCI를 나눠서 본 크레도 교토 AMI 레지스트리고요. 여기서 이제 얼리 스텐스 롬보시스나 레이트 스텐스 롬보시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췄는데 베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봤더니 TVR, 스텐스 롬보시스, 올쿠스 데스, MI, 메이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우리가 아이브스 가이드 PCR 하는 것이 TVR이나 스텐스 롬보시스를 위험성을 낮추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이제 레프트 메인, 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트리 스텐팅, 셀렉티드 옵티마이즈 스텐트, 언프로텍트 레프트 메인, 스캐드 같은 것만 포함되어 있고 앞에서 봤던 스테미 환자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굳이 스테미 환자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쓰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이 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자 이제 넌스템까지 포함한 AMI 레지스트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MI 환자에서 인트라바스큘라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PCI 양분과 엔지오그래피 가이드 PCI 양분을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스테미 환자가 한 55% 정도 인롤이 됐고 넌스테미 환자가 한 44% 정도 인롤이 됐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좀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토탈 스텐트의 개수나 토탈 이제 스텐트의 랭스, 민다이메타의 스텐트의 민다이메타는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I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롱텀 클리닉 아웃컴을 이제 4년 동안 봤는데 메이스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MI, TRL이 조금 아이브스 가이드 군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미르 NIH 레지스트리고요. 총 9,000명 정도의 이제 AMI 환자를 대상으로 아이브스 가이드와 엔지오그래피 가이드 PCI를 비교를 해봤고요. 3년 동안의 타겟 리전 페이어를 좀 봤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아이브스 가이디드 군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게 이벤트 레이트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I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브스를 쓴 군과 이제 엔지오그래피 가이드를 군을 이제 스터디한 9개의 스터디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올코스 모탈리티나 메이스, 카디악 데스, 타겟 패스,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아이브스 군에서 조금 더 페이어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제 주제였던 스테미 환자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면 아직까지는 RCT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는 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옵셔메이션 스터디에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보면 AMI 환자에서 이제 이미지 가이드 PCI가 어떤 안정성과 이로움을 조금 획득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스테미 환자에서 이미징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정말 환자가 좀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미지에 목맬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동현 선생님 항상 강의 들어도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스트리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스테미 환자에 대해서 이미지 유용성에 대해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아까 저는 강의에서 들었는데 삼성하고 이제 전남대에서 스테미 랜덤 이미지 랜덤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좋은 데이터가 저희 나라에서 발표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트라이얼 그 조사하신 거에 보면 가장 궁금한 건 스텐트 개수나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미지를 보면 이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랭스하고 그다음에 길이하고 굵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하는 기준에서 좀 더 커졌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가장 또 많이 쓰게 되는 이제 포스트 발룬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섞여서 나온 그런 데이터는 없었을까요? 방금 보여드린 코리아 AMI 데이터가 CMC 데이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결과에서 보면 말씀 주신 개수, 크기, 이런 것들이 다이메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온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아이브스 가이드나 이미지 가이드가 더 크게 길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MI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스몰 베슬 다이아메타는 그닥 우리가 봤던 벌룬이나 프리벌룬으로 어느 정도 다이아메타를 측정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큰 이제 라지 다이아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벌룬이라든가 그런 걸로는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팔로우 결과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메타에 관한 확신이 없고 환자를 어느 정도 롱텀 팔로우 시켜봤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환자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이미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우 선생님. 네, 그 스테미의 이미지 보는 거는 그 미노카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주셨던 거는 물론 꽉 막혀 있긴 했지만 AFib 때문에 생긴 엠볼릭 임팍인지 아니면 실제로 플렉이 럽처가 된 건지 그런 걸 처음에 봤으면 그걸 감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스테미로 이제 왔는데 코로나린 괜찮다 이런 경우에 의심되는 부분에 OCT를 통해서 거기 이로전이나 스카드 이런 게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용도로 저희는 종종 O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게 스테미에서 가장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사실 엔지오그래피상 이제 그래도 보면 이게 깔끔하게 말씀하신 대로 AFib 인듀스드로 스로보스가 어디서 떨어져 와서 코로나를 넣은 거랑 럽처돼서 이게 지저분해서 사실 한 거랑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저희도 그냥 이게 스로보스 아스피레이션 너무 혈관이 깨끗하다, 그때 이제 한번 볼만하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좀 혈관이 지저분하고 우리가 럽처돼 있다 그러면 사실 꺼내서 보기가 손도 조금 모자랄 뿐더러 그거에 대한 유용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 기술적인 얘기만 하면은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서크 디스탈인데 4.0 넣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플락이 럽처가 돼 있거나 지금은 OCT를 봤지만 처음에 니어를 봤으면 ACVI가 높고 여기에 그 당시 루멘은 2.75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거기다가 EM을 부고 4.0을 때리겠다. LAD 미드인데 플락 럽처가 돼가지고 스롬보스가 엄청 LCVI가 높아. 근데 거기다가 EM을 보고 4.0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플로우가 안 가는데 지금 베슬은 콜랩스에 있어서 2.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위에를 봤으면 3.5, 3.0이 될 것 같을 때 그 병원마다 스트릭트 좀 다르거든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 팔로우까지 보셨으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그걸 4.0으로 처음부터 아이브스 보고 4.0을 거기다 다 넣으세요? 아니면은 루멘에 2.75에 맞춰서 넣는 게? 저희는 좀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EM처럼. 네. 저희도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강준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 병원은 만약에 스텐트 후에 플로우가 좀 개선되면 다시 이미지를 또 확인해서 조금 더 저 디스탈 플로우가 개선된 다음에 베슬 사이즈 다시 한번 컨펌해보고 최소한 프록시말의 언더 익스펜전이나 마르 포지션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롬보제닉한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고 환자의 아웃컴에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 보면 스테미에서 이미지가 유용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테미 환자, 이분 스테미 환자의 언스테이블 상황이더라도 최적의 어떤 스텐팅을 하거나 환자한테 그런 또 다른 스텐트 때문에 만드는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임도영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연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술을 하고 또 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환자가 또 편안하게 걸어서 태어날 수가 없겠죠. 바스큘러 클로즈 디바이스 타입 캐렉터라이티스 앤 페이션트 케어에 대해서 건국대 박소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심장혈관내과 박소연 간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인데 이제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바스큘러 클로즈 디바이스 타입이랑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페이션트 케어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1950년대 셀딩거 테크닉이 도입된 이후에 한 40년 후에 바스큘러 디바이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뉴얼 컴프레션과 비교하였을 때 더 바스큘러 클로즈 디바이스가 월등하게 낫다기보다는 합병증 측면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느 부분에서 낫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붙어서 지혈을 해야 되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지혈 시간 자체가 감소되고 이제 큰 사이즈로 이제 하는 시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아니면 ACT가 프롤ongation 되어 있거나 안티코아귤레이션 에이전트 쓴 환자들에 있어서 의료진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 시간 감소와 얼리 앰뷸레이션을 통한 환자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지혈 감소로 인한 입원 기간 단축에 있어서는 이제 다 일관된 복과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바소실을 제한 연구들을 알아보면요, 대표적인 연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페모실, 엑소실, 매뉴얼 컴프레션을 비교한 ISAR 연구에서는 이제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제 헤모스타시스 타임은 굉장히 줄이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페모실이랑 매뉴얼 컴프레션을 연구한 클로즈업 연구에서는 이제 다른 슈도 애뉴리즘이나 인펙션, 바스큘러 서저리와 같은 메이저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했으나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OCM 이상의 라지 헤마토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VCD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플러그나 실런트를 이용한 제품이 있고 아시다시피 수처 타입, 잘 사용하지 않지만 바스큘러 클립 타입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러그나 실런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페모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플러그를 이용해서 혈관 밖과 혈관 안에 폴리머 디스크로 샌드위치 형태로 지혈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시술 방법은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삽입한 모양을 보면은 이제 안쪽 디스크는 좀 넓적하게 크게 생겼고 바깥 디스크는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고 이거 두 개가 이제 실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프렌치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제 3mm 이상의 혈관에 공고되고 있으며 디스크가 분해된 시점인 90일 이후에 재천자가 가능합니다. 삽입한 후에 7일 이내에 이렇게 울트라 소노그래피 상으로 보면은 안에 리니어한 쉐입의 앵커가 보이게 되고 6개월 후에 팔로업을 해봤을 때는 이제 대흡수되어 있지만 이제 하이퍼플레지아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모실과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엔지오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트라바스큘러 앵커가 있고 이제 바깥쪽에 스몰 콜라겐이 샌드위치 형체처럼 눌러서 지혈하는 기구입니다. 6프렌치, 8프렌치 디바이스 사이즈가 있고 이것도 이제
분해되는 시점인 90일 이후에 재천자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까 콜라겐이랑 이제 디스크라는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넣는 삽입 과정에서 이제 다 대부분의 컨셉은 비슷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콜라겐 자체가 디스크처럼 단단하지 않고 한 번에 딱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위드드로 시키면은 템퍼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술자가 이걸 손으로 지그시 이제 어느 정도 텐션을 주면서 이 콜라겐을 누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해 보면 샌드위치 형태로 지혈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이제 앵커가 안쪽에 앵커 디스크가 존재하고 90일 이후에 재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너 디스크가 이제 첫 번째 빨간 색깔 그림을 보면은 이너 디스크가 안에 칼시피케이션 레전에 걸려서 아웃 디스크는 바깥쪽으로 디플로이가 된 경우에 이 가운데 연결된 봉합사 자체가 느슨하게 되고 이너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칼시피케이션 레전에 이너 디스크가 디플로이 되고 그다음에 아웃 디스크까지 바로 디플로이 되면서 헤마토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엔지오씨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컨셉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펑처 사이트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 앵커가 딱 이렇게 원활하게 잘 부착되지 못해서 이 하살부 방향으로 이제 헤마토마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아까 템퍼링 시키는 기구 자체를 과도한 힘으로 민 경우에 콜라겐과 앵커가 전부 다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본 컨셉과 같이 칼시피케이션 앵커가 디플로이 되고 바깥쪽에 콜라겐 스폰지가 디플로이 된 경우입니다. 또 하이펑처가 된 경우가 이제 오른쪽 위쪽 사진인데요. 하이펑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앵커가 잘 고정되었으나 콜라겐 자체가 혈관 펑처 사이트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템퍼로 지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헤마토마가 생기지 않고 잘 된 것처럼 보이나 이 템퍼를 뗐을 때 블리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익스트라 페리토니얼 블리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밍스 컨트롤입니다. 실런트 베이스드 바스큘라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밍스 컨트롤은 이렇게 봤을 때 실런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건 자세히 살펴보면 팁 부분과 뒤쪽의 실런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팁 부분은 혈관 벽에 부착되면은 체액과 만났을 때 폐하의 영향으로 이제 혈관 벽에 아예 어디전이 되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밍스 실런트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그 체액과 합쳐졌을 때 3-4배 정도 확장되게 됩니다. 시스 사이즈는 5프렌치용과 6-7프렌치용이 있으며 발룬 앵커 때문에 12cm 이하의 시스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컨셉은 혈관 내에 남는 물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관 내에 남는 물질이 없고 이너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발룬의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룬의 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앵커 시킬 때 텐션 또한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커가 2개 있어서 발룬을 하는 발룬 마커와 그 앵커링 시키는 텐션 마커가 모두 다 표시되게 됩니다. 그 실런트를 디플로이 후에는 2분간 지혈 시간을 꼭 유지해야 되며 실런트가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밍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시술자의 손에 이제 그립의 텐션을 느끼면서 실런트를 슬리브를 통해서 실런트를 삽입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엑소실이라는 제품이고 엑소실 같은 경우에도 혈관 내에 리티놀 와이어를 통해서 앵커링을 하면서 텐션을 주면서 디플로이하고 바깥쪽은 그 PGA 플러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밍스나 엑소실 같은 제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앵커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플로이하게 되면은 엠볼라이제이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마커가 중요합니다. 인디케이터 마커를 활용해야 했지만 앵커 자체가 칼시피케이션에 걸릴 수 있어서 엔지오그라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엠볼라이제이션 된 사진입니다. 수처 타입의 퍼클로저입니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가장 많은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액티브 클로저 디바이스입니다. 8프렌치 이상에서는 2개의 디바이스를 권고하고 있고 라지볼 시술에서는 프리클로즈가 가능합니다. 재천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클로즈는 그 리티놀 클립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메탈 임플란테이션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메커니컬하게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루멘의 다이아메터나 디지털 플로우에 영향이 없습니다. MRI는 직후에 사용 가능하나 영상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간호는 제가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환자 케이스로 어떤 식으로 환자를 케어하면 좋을지 그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72세 환자분이셨고 176에 바디웨이트 59kg 된 환자였습니다. 집에서는 혈압이 125에 70 정도 유지됐던 환자분입니다. CT상에서 미드에리에 레전이 있어서 이제 다이그노시스를 하기 위해서 입원하셨고 시술 가능성 때문에 이제 안티프레드 에이전트를 시술 전에 로딩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찍어봤을 때 LAD는 다 괜찮았고요. 서코스에 레전이 있어서 FFR을 했는데 괜찮아서 이제 메디컬 팔로업을 하기로 한 환자였습니다. 이제 여기 시술하신 교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밍스를 루틴하게 사용하셨던 교수님이어서 그냥 저희는 엔지오그라피를 해보고 이제 뭐 칼시파이드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밍스를 사용하자 그래서 그냥 루틴대로 밍스를 바로 사용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밍스도 저희가 펑처 사이트만큼 발룬 다 내려오고 잘 되겠지 했는데 환자분이 여기 지금 사진상에서 그때는 좀 이렇게 심했었는데 사진 찍어놓고 나니까 별로 심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헤마토마가 거의 10 곱하기 10cm 가까이 차오른 상태였고 매뉴얼 컴프레션을 충분히 한 후에 병동을 간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이 차트상에서는 이제 뭐 125에 70이었지만 이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이라고 부르죠. 이제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환자였고 시술 중엔 혈압이 계속 190대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그 키랑 몸무게를 생각해봤을 때도 BMI를 계산해 보았을 때 뭐 19 정도 나와서 이제 되게 마른 환자분이셨고요. FFR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헤파린도 그 kg당 100유닛으로 많이 준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자한테 썼을 때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밍스로 GR-하이스나 실런트가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셀라인으로 이제 푸시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떼낸 상태였고요. 헤마토마가 있어서 매뉴얼 컴프레션을 시행하고 침대로 옮겨서 컴프레션 후에 병동으로 옮기고 헤마토마 사이트에 대해서 인계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환자 블리딩은 이미 생긴 거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는 시술실을 나가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놓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저희 간호사들은 이제 주치의한테 이제 잘 봐야 된다. 병동에도 인계하고 간호사한테도 인계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남기는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PDA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헤마토마 사진을 다 병동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병동에서 이제 이거는 병원 PDA로 이렇게 이미지를 저희 쪽으로 올려준 사진입니다. 환자분 지혈이 잘 돼서 퇴원하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이 루틴하게 밍스를 쓰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했었으면은 다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케이스라서 네, 소개드립니다. 바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는 지혈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의 편안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다양한 기구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VCD를 사용 전 안전한 사용을 위해 NGO를 반드시 시행하고 퇴실 후에도 퇴실 직전에 환자의 시술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연속성 있는 간호를 위해 중환자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지혈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인간의 손을 벗어나는 디바이스는 없는 것들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저희 병원의 사례를 들어봐도 지난번 타비 환자였는데 시술까지 너무 잘 됐는데 병동 올라가서 뭐 브리딩이라든지 헤마토마가 생기면서 하이퍼볼레믹 샥으로 해서 안타까운 환자 한 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지혈기구도 디바이스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혹시 패널 선생님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선생님 또는 어디언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이성호 선생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혈이 그 안에서 캐스랩의 안에서 벌어진다면은 끝났고 다른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병동에 올라가서 슈드 에너지즘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병원에서는 되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까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병원에서도 좀 참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슈더 에너지즘이 커졌을 경우에 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타과로 의뢰를 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교수님들께서 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런 병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 직접 가서 다 확인하시고 컨설트 여부를 결정하시긴 하시고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제가 저희 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결국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많이 얻어야 돼서 계속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초기에 뭔가를 좀 처리를 해주면 선생님 말씀하신 다른 과에 무슨 컨설트 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뭐 헤마토마가 생기면 무조건 우선 손으로 눌러라. DPA를 체크하고 손으로 눌러라. 그다음에 이게 여기 지금 대목이 안 나오는데 특히 라디알 밴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에 대해서 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라. 좀 풀어다가 피가 나면 시트가 좀 젖을 수는 있지만 뭐 크게 큰 사고에 벌어질 일 없으니까 좀 풀어서 안위를 좀 확보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병동 선생님들이 계속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 무슨 아카데미든 프로그레스든 뭐를 해서 계속 병동 선생님이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지열 부분에서 좀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전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은 일반적으로 피모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포크로즈를 쓸 일이 극히 좀 제한적인데 PT를 하거나 탑이 요새 케이스가 많이 늘어서 탑이 케이스 할 때 저희가 이제 프리크로징 해놓고 이제 포크로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반대쪽이나 레디알 쪽 아테리가 하나 더 펑처가 돼 있으면 꼭 포크로즈를 하고 난 다음에 엔지오 카테타 넣어서 꼭 엔지오해서 확인하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컴플리케이션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그 전에는 다이섹션 그리고 슈처돼가지고 플로우 없어져서 컬러 체인지 오고 굉장히 이벤트가 많았었거든요. 한 1년에 한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그런 케이스가 확 몰리는 바람에 꼭 루틴으로 확인을 해라. 그런 방침을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기 박상무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세션을 정리 시간이 다 되셔서 짧게 말씀드리면 실런트 타입은 IF에 맞게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저희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PCI 끝나고 바로 이제 실런트 타입의 클로저를 쓸 때는 원래 레커멘데이션 ACT로 확인하고 200인가 150인가 이하로 됐을 때 쓰라고 레커멘데이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시간 저희도 없어가지고 쓰긴 쓰는데 아무튼 저희 그런 이벤트 많아가지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거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셔서 다음 연전 선생님을 김희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장대석 선생님께서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Chronic Total Occlusion Lesion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 장대석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CTO Lesion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CTO의 CTO 영상인데요. CTO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트루 CTO랑 이제 펑셔널 CTO로 정의하고 있는데, 트루 CTO는 세 달 이상이 지나고 그다음에 팀이 제로 플로우일 때 코로나 오클루전일 때를 트루 CTO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팀이 원 플로우이지만 100% 오클루전이 아니고 이제 펑셔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CT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TO 성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경험 있는 숙련된 시술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디바이스들의 발전함에 따라서 CTO 성공률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O 성공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TO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퍼시픽 CTO에서 나온 알고리즘, 유로 CTO 클럽에서 나온 알고리즘 등 많은 대다수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알고리즘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 처음 시작에 이제 듀얼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엔지오 분석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리 CT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듀얼 엔지오를 꼭 해서 주의 깊게 엔지오를 리뷰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CTO를 대하는데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알고리즘 중에 이제 글로벌 CTO 알고리즘 가져왔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1번은 이제 듀얼 인젝션, 2번은 이제 엔조그램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CTO를 들어가는데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얼 인젝션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함을 말하는 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CT 분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엔조 하기 전에 이제 CT를 미리 찍어서 프록시멀 디스탈 CT 포션의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확인한 후에 또 이제 다른 사이드 브랜치 또 콜라테랄의 채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량적, 정상적 분석을 통해서 CTO의 랭스라든지 베슬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쉐입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는 이렇게 CTO 도중에 이제 CT를 찍어서 검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엔조를 듀얼 인젝 후에 CT를 찍은 다음에 칼슘이 어느 쪽에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베슬들의 크기 등을 확인한 후에 이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TO PCI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JCTO 스코어,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그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칼슘 스코어링에 대한 스코어입니다. JCTO 스코어는 이제 CTO 리전에 이제 494개의 CTO 리전을 30분 내에 이제 와이어링 하는 시간을 재서 이제 재본 건데, JCTO 스코어의 0점과 1.1 봤을 때 가장 이제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5개 0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기록하는데요. 프로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되긴 하지만 JCTO와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스도 JCTO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면 프로그레스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나토미칼로 구분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페이버러블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스탬프가 테이퍼드한지, 아니면 이제 펑셔널 오클루전 CTO인지, 아니면 그 리전이 이제 그 사이드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콜라테랄이 브리칭 콜라테랄이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CTO를 다하게 돼서 더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다. 엔조 특성상 이제 CTO를 보면 4가지 키가 있는데요. 먼저 1번은 프록시멀 캡,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리전의 랭스나 코스 등, 그리고 3번은 디스탈 베슬의 크기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번은 콜라테랄입니다. 프록시멀 캡을 먼저 말씀드리면 얼마나 툴처스한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애매모호하진 않은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드 되는지 아니면 블런트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사이드 브랜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확인하고요. 칼슘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전 랭스는 저희가 보통 20mm 기준으로 이제 20mm보다 길었을 때 또 대체 방법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캡에서는 프록시멀 캡과 비슷하게 디지털 베슬 사이즈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바이피케이션 리전인지 아니면 또 이전에 이제 그라프트로 인해서 사용된 디지털 캡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라테랄인데, 콜라테랄에 대한 타입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통해서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합니다. 톨처스티도 확인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앵글이나 로키 위치도 이제 확인하고 우리 이제 엔조를 해야겠습니다. 콜라테랄 분리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렌트로프, 베르너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다 이제 그레이드 4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렌트로프로 설명드리면, 그레이드 제로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아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엔조상에서 콜라테랄이 채널에 없는 상태고, 그레이드 3는 완벽하게 이제 필링된 에피카디알 베슬에서 필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이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 79세 환자고 디스프니아로 뉴모니아 있어서 이제 치료 중에 체스트 페인 발생해서 긴급으로 엔지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케이지는 포스트 월 스템이고요. V3에서부터 5까지 ST 디프레션 소견 보였습니다. 엔지오 결과 이제 RCA는 토탈 오클루전 상황 보이고, 레프트는 이제 라이트에서 희미하게 콜라테랄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AD는 이제 CTO인 것을 확인해서 저희는 이제 RCA PCI를 진행하였습니다. RCA 이제 스텐트 넣고 난 이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시술은 마무리되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컨 스테이지를 CTO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콜라테랄 플로우를 위한 엔조를 하지 않았던 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이렇게 PDA에서 셉탈로 가는 이제 프로미싱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때 이제 찍어놓지 않은 게 약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환자분은 이제 디스니아가 호전되지 않아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세컨 스테이지로 LED CTO PCI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 이제 CKD로 이제 코로나 CT도 찍지 못했고 비급여 거부로 아이프스도 사용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페모랄 대신에 이제 스노박스, 보스 스노박스로 푸션 준비했고 레프트 7프렌치, 라이트 6프렌치로 이렇게 듀얼 인젝션을 한 후에 엔조를 분석한 후에 이제 PCI 진행하였습니다. 안테그리드 먼저 마이크로 카테타와 이제 XTA 그다음에 가이아 세컨드 와이어 사용해서 이제 PCI 하는 영상인데요. 계속 이제 이렇게 트루맨 가지 못하고 서브인티멀로 이제 어프로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를 다른 와이어로 바꾸고 뷰를 바꿔서 이제 PCI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럴 와이어링 했는데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녹록지 않아서 저희 레트로그레이드로 하기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콜라테럴이 눈에 잘 보이고 덜 툴투스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더 큰 채널을 찾는 건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쪽으로 PDA에서 셉탈로 가는 채널을 찾아서 레트로그레이드도 이제 시술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신 것처럼 수호3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 이용해서 팁 인젝션 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어링이 얼추 된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트루맨이 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이어링이 되는 모습인데요. 가끔 이제 거의 이제 이거는 레트로 했을 때 망인지막 확인할 때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이제 정확하게 와이어 위치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레트로로 와이어링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가이딩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벌룬 트래핑으로 이제 마이크로 카테트 바꿔서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하던 PCI 진행하였고요. 1.5 벌룬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는 이제 컴플리케이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테그레이드 스플로에서 엔조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레트로에도 혹시 모르는 컴플리케이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했고, 컴플리케이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인젝션으로 이제 노멀 루킹을 확인해서요. 디지털 랜딩 존을 확보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텐트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확인했고, 이렇게 스텐트 넣고 NC 발론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엔지오 영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CTO 리전에서 듀얼 인젝션으로 해서 CT를 포함한 주의 깊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전의 특성 또한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유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이제 이미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술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너무 많은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엑셀가 너무 많았을 때는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CTO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시간이 거의 끝나서 저는 이제 딱 하나만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주제에 맞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장대현 선생님 다 기준과 뭐 그런 것들을 다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CTO 실제로 랩에서 접하면 가장 심각한 평가 기준이 뭡니까? 이게 CTO인지 CTO 처방을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 사실 저는 그 기준이 아직도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CTO를 NGO에서 처음 접하는데, 사실 이 환자가 3개월 전에 심텀 원셋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거 뭐 환자한테도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CTO 프로시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운이 좋으면 10분 안에 와이어 패스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희 그렇게 되면 눈치 보여서 CTO 처방 못 넣잖아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 기준,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뭔가의 그런 보험의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실제로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배제하는 게 아마 학회나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조금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우리 장대선 선생님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랩업하기 전에 이 세션
너무 괜찮은 세션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학회 활동했는데 좋은 주제를 또 셀렉션해서 마지막에 12월 달에 우리 코엑트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이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학회에서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폴 같은 걸 해서 다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12월 달에 아주 정례적으로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한 번 더 리뷰하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옆에 토익 계속 해주신 선생님들, 어텐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넘어가겠습니다.